이교시의 한국시읽기 313번은 홍사성 시인의 이별의 고고학입니다. 홍사성 시인은 2007년 시와시학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 내년에 사는 법, 터널을 지나며 샹그리라를 찾아서 등이 있습니다. 이 시도 이 시산맥 가우로에 수록된 시입니다. 시산맥 가우로에 수록된 대표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우선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이별의 고고학, 홍사성.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3호선 전철이 한강을 건너 금호역 지하 구간으로 접어들 때였다. 맞은편에 앉은 너는 언젠가 수없이 안부를 나누던 전생의 전생에 본 그 얼굴이 분명했다. 핸드폰에 시선을 묻은 채 누구와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너는 수억 광년 넘어 어느 별에서 내 생의 전생을 지나 지금 내 앞에 돈담무심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오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남남처럼 비껴 지나갔다. 한때 허리 꺾어지게 웃던 일도 무색하게 얼굴을 마주쳐도 무색하게 얼굴을 무색하게 한때 허리 꺾어지게 웃던 일도 무색하게 얼굴을 마주쳐도 끝내 서로를 먼 타인처럼 몰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잠깐 옷깃 스치듯 만났던 너는 문이 열리자 무심한 인파에 섞여 나갔다. 그제서야 내가 저 우주에서 온 별이라는 걸 알았지만 너는 이미 작은 반지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이 홍사성 시인의 특징은 여기 전생이라는 단어 있었죠. 전생. 또 여기 돈담무심, 또 뭐 옷깃을 스치듯 지나 만났던 이런 그 것들은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사성 시인의 시 다른 편을 봐도 불교적 상상력, 불교적 상상력 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특징은 홍사성 시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 그런데 그 불교적 상상력을 하는 사람은 많죠. 어떻게 보면 좀 있죠. 그런데 그런 불교적 특징이 이- 이 일상의 삶, 의 묘사 속에 예, 이렇게 뭐랄까 은닉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는 분단무심 같은 한자어를 일부러 형사성 시인이 삽입하지 않으면 어, 그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홍사성 시인이 그만큼 불교적 상상력에 예, 깊이 상상력을 깊이 연마한 음, 흔적이라고 여겨지며 이런 노력이 사실은 어, 한국인의 삶의 바탕에 있는 불교적 상상력과 잘 어울린다고 여겨집니다. 이거요, 불교가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 한국인의 기본 정서가 필자는 불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 근대 한국과 역사적으로 가장 찍은 거리에 있는 조선입니다.
시대의 예, 를 어, 어, 일제시대 너머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유교적 어, 사고방식에 익숙해서 불교적 상상력이 한국인의 기본이라는 일자의 주장에 다소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 여러분에게 이 과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시라고 권고드립니다. 그만큼 필자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불교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어, 어,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불교도는 아닙니다. 필자가 어, 불교도가 아니며 그리스도였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뿐이라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불교적 불교 전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000년대 초에 인문학자로 그래서 아마도 대척자의 정신으로 음, 미국 등 외국 학회에 외국의 전문 학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에 관한 어떤 어, 설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자연스럽게 놓였는데 그때 어, 어, 음, 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외국의 교포들처럼 한국인의 전통, 정신적 전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불교적 상상력이 핵심이라는 발견을 했었습니다. 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는 이런 실자의 불교 음, 재발견 사례가 사실은 대부분 한국인 대부분의 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는 서구 근대 문명의 음,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뿐이라서 한국적 전통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는 게 그럴듯한 태도인 듯 여겨지기도 해- 음, 어? 그래서 한국 전통 무시하는 거 그거 뭐 어?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 음, 백영사 허홍 스님이 이미 차비로 개최한 제1회 선교교 한국 선교교 카페에 참석했습니다.
함으로써 하면서 그러니까 참석하면서 음, 다양한 외국 학자들의 존경은 물론이고 참선 경험을 단기 휴가의 참선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음, 선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된 연구의 결과 또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서 해석, 해설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것처럼 동서양 신비주의 영성사상이 회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연구가, 이런 연구가 밝은데 영성사상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 필자의 긴 연구, 음, 영문학자죠. 영문학자인 긴 불교에 관한 긴 연구 이력을 소개하는 건 홍사성 시인의 불교적 상상력이, 상상력을 주목하기를 바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응? 괜히 심심해서 내가 뭐 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제목을 보면요, 제목. 이별의 고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별의 고고학.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의, 이 시의 제목, 이별의 고고학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응? 그러니까 시의 내용에서 나는 음, 시인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화자처럼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의 제목은 시인이 예, 붙인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홍세성 시인의 불교적 상상력의 사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첫째,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첫째, 고고학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아케올로지, 고고학은, 그지? 선사시대, 역사, 언어로 역사를 기록하든 할 수 있게 된 역사시대 이전에, 음?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선사시대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이 인류학의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어, 무슨 고고학인지 여기 뒤에 보면 많이 나왔죠. 이런 고고학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전생의 전생. 응? 그러니까 전생이라면 이 전생 등 응? 음, 그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할 수 전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시간대에 관한 시라는 것이 음, 음, 전생의 등이라는 구문에서 그래서 잘 드러납니다. 필자는 이런 고고학이라는 단어에서 후코의 계보학이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개념을. 시인이 이별에 관해 두 사람, 어느 두 사람, 어떤 두 사람의 이별에 관해 쓰는 시에서 고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건 인류학자의 연구 결과, 연구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하는 게 아니라, 어? 그지? 전혀 다른 시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푸코가, 미셸 푸코죠. 미셸 푸코가 계보학이라는 이게 특유의 개념이죠. 특유의 음, 역사 연구 개념을 개발한 이유는 병원 등 근대 제도에 관한 연구, 광인, 미친 사람이죠. 광인, 이나, 근대 병원이죠. 근대 병원 등 근대 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기존의 역사적 연구 방법론을 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후코의 다른 중요한 음, 개념인 지식, 권력, 날레지, 파워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어, 이 말하듯 소위 지식이라는 것이 어,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지적 알았기 아, 이 때문입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 농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인 노예 권력 관계의 이 틀에서 지식인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마키아벨리의 무자비한 통치 이론을 드러내놓고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잔인하고 하니까 드러내놓고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없지만 소극적으로라도 어? 기존의 권력에 어느 정도 봉사하지 않고
어, 지식인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 이런 인식이, 이런 인식이, 이런 자각이, 자각은 사실 푸코의 지식 권력 개념에서 드러나, 알게, 퍼지게, 보편화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푸코의 보고학을, 계보학을 어, 홍사성의 보고학에서 읽어냈냐면, 음? 그 홍사성이 자신의 시적 상상력으로, 시적 상상력으로 읽어낼, 분석하는 이별의 감수성이 비교적 상상력, 비교적 정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제목의, 이 제목의 첫 번째 단어, 이별하고, 어, 이별에 관해 검토하는 중입니다. 자, 보통 이별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수성은 근대적 사랑, 그 열정, 패션, 을 기초로 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음, 열정의, 열정이 근대적 사랑의 그러니까 누구처럼? 어, 로미오와 줄리엣, 그지? 우리의 모델 로미오와 이게, 이게 우리의 모델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뮤지컬이나 대중가요 등에서 음? 이거죠. 열정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근대 사랑의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별 그러면 이별이란 음? 음, 이미 갑자기 예. 왜 갑자기 남이 음,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갑자기 남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열정의 성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었다가 된 전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데 이런 음, 불가피하죠. 시대는 무슨 음, 사건이든 에서든 대유로 인한 것이든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고 결혼이나 출산이 엄청난 농기인 듯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자가 검토하는 사상은 어, 검토하는 개념을 잘 적용하면 결혼율이나 출산율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음, 왜 내가 이거 이렇게 길게 말할까요? 홍사성 시인이 제목으로 제시한 이별의 보고하기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전의 이별이란 응? 이별이란 음, 음, 근대 사랑의 사건에 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필자처럼 하고 싶은 집,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인지를 도와줍니다. 모든 시를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모든 시를 이렇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필자와 감수성이, 음? 어떻게 보면, 공감되는 시들을 읽는데, 여기에서, 그건 특히, 짧은 내적 정동의 감수성이 기준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홍사성 시인은 현대적 이별이 아니라 할근대적 이별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응? 그러는 거야. 그지? 근데 그 할근대적 이별의 방식을 보여주는 방법론이 고고학이고, 홍사성 시인의 고고학은 불교적 상상력에 의한 것입니다. 요건데, 미셸 푸코의 현대적 연구 방법론, 역사 연구 방법론, 이론을 비판하는, 비판의 대안을 제시하듯, 미셸 푸코가, 홍사성 시인은, 어? 그 대안으로, 불교적 전통에서, 그 대안을 불교적 전통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왜냐하면, 왜냐하면,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의 힘이 있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이라 어, 자신의 방법론을 이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되죠, 이제. 그럼 이게 과연 그런가를 이제 시에서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떻게, 그러니까, 봅시다.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처음부터 본론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근본적인 그 기본 개념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구가 찾기가 힘들죠. 이 시의 입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이- 이- 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나 연극의 수법 중 하나인 어? 벌어지는 사건 도중에서 시작하기 입니다. 그지? 벌어지는 사건 도중에서 시작하기. 특히, 특히 가장 극적인 순간에 시작하기를 사용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단편 소설도 그렇죠. 모든 예술 작품이 단편 소설도 예를 들어 단편 소설 이 용어가 있어요. 근데 용어 일부러 안 썼어요. 소설에서도 그 짧은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음, 효과를 경험하는 건 제가 저 독수리 타법입니다. 어, 그래서 닮을 때가 많아요. 경험하는 건 그건 뭐냐면 결정적인 또 결정적인 사건이 그게 뭐 현실에서든 결정적인 사건이 현실에서든 심리적이든 벌어지기 직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음, 주관적으로 승부합니다. 이게 거의 모든 예술의 요령이죠. 여기서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유명한 단편 소설의 도입 문장만을 따로 모아서 어, 출간된 책이 있을 지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제목을 우리가 아까 이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별의 고고학 이런 제목에서 홍사성 시인이 이별을 노래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아까 예대인 그지? 예대인을 우연히 응? 관철에서 관철의 같은 칸에서 그것도 건너편에 있는 음, 상황, 그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극적인 현실을 현실의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관철 하고 하고 있는 경험을 묘사합니다. 필자가 금오역 구두에 살기 때문에 더 실감이 있었습니다만 누구라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의 뭐랄까
의심을 버린 믿음을 믿음하는 지 이것도 예술의 한 특징이죠. 이거 전통적 예술의 이게 지금은 아니죠. 네. 음, 의심을 버린 믿음, 전통적인 근데 네, 이나 영화의 그 관습적인 음, 수법, 저 설득력 있게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그지? 이게 이제 누가 고백하면 다시 봐도 틀림없었어. 응?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함어선 전철이 한강을 건너 금호역 지하 구간으로 접어들 때였다. 이제 전철이 한강을 건너 이게 좀 한강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검은 데로 쑥 들어가잖아요. 또 거꾸로 함어선 2호선 전철이 한강을 건너서 잠실역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잠실역 지하 구간으로. 그죠? 똑같아요. 어쨌든 맞은편에 앉은 너는 맞은편에 앉은 너는 언젠가 수없이 안부를 나누던 여기까지는 분명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통상적인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즉 아주 통상적인 스토리죠. 이게 이제 이그 홍사성 시인의 흡입한 수법 시작법인데 아주 일상적인 음, 사건을 묘사하는데 합니다. 뭔데? 무엇임에도 예, 근데 현대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근대 교육을 받은 그지? 근데 서구 식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불교적 상상력의 묘사를 그걸 뭐라고 썼어요 뒤에? 전생에 본 그 얼굴 이 분명히 있다. 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이제 그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전생에 본 전생이란 단어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전생이란 단어 요새 잘 안 쓰죠? 근데 전생에 본 얼굴 상상력을 콱 막히게 하는 거야. 이쯤 와서 이쯤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전생에 전생 전생 이거죠. 전생 이거예요. 삼생의 하나. 이 세상이 태어나기 이전의 생이에요. 삼생 이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삼생이 뭐예요? 세계가 뭐예요? 짐작은 되죠? 현생, 이제 후생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현생, 후생과 더불어. 그래? 현생은 지금 사는 거고 후생은 뭐예요? 이승이죠. 이승의 세계. 자, 이전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렵죠? 어, 말하는데 현재의 이삶 속에서 상상하기 거의 불가능한 음, 그러니까 뭐를 상상 못해요? 학문적인 상상력으로. 응? 그러니까 어, 근대적인 근대적인 차원의 국한한 상상이 어려운 상상이 거의 불가능한 그지? 개념입니다. 전생이란 말, 이 구절 자체가 하나의 화두, 공안입니다. 어, 한국 불교의 한국 선불교죠.
천불교의 핵심 공안이 두 개 있는데 여러 개 있지만 두 개가 제일 흔해요. 하나가 무자 공안입니다. 어, 없다는 거죠. 무자가 없네. 무자가 틀렸어. 무자 공안. 이거는 어, 교주스님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그러니까 어, 누구에게도 불성이 당연한 한 진리, 어, 불교적 교리인 음, 개에게도 불성, 부처의 성품이 음, 있느냐는 질문에 어? 없다고 대답하신 게 무자공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답하신 이 어불성설, 성설. 그래서 듣는 사람이 큰 의심을 가지게 하여 수련에 몰두하게 하는 무자공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말돼? 불성이 없다. 부처의 성품이 없다? 그럼 나한테도 없잖아. 그럼 내가 부처의 성품이 없다는 말이야? 근데 불교의 교리가 뭐야? 기본 교리가 뭐야? 바로 그거잖아요. 부처의 교리, 내가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불교를 믿을 이유도 조차도 없잖아. 근데 조주 스님이 부처님 같은 사람인데 부처님이 거짓말한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저절로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모순을 느껴서 이게 하나야. 근데 이것보다 더 흔한 공안이 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즉, 전생, 그지? 전생, 를 아느냐? 라는, 왜 공안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지? 바로 전생을 아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 홍사성 시인의 질문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홍사성 시인의 공안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묻는 이목고 공안이라고 그러죠. 이목고 공안보다 한 걸음 더 어렵게 또한 질문입니다. 요건데 패침 하기 전에는 충분히 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잘 모르겠는 했다고 고백할 질문입니다. 홍사성 시인 자신도 아마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같이 어? 대답하려고 노력해보자, 수련해보자 라는 그지? 권유에 가깝습니다. 선생을 무슨 수로 하냐고. 우리는 죽음을 모르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거의 모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이변의 삶이 모르는 건 당연하기. 음, 음? 그거 알면 뭐 때문에, 그지? 그걸 알면 뭐 때문에, 그지? 늘 이렇게 문자로, 이걸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깨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문자의 세계에 갇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화두, 공안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불린 문자, 어, 에 속합니다. 문자이기는 한데, 문자만으로는 불린, 홀로, 홀로 설 수 없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치면 그 언어 문자의 틀을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질문이 지금 시로, 즉 문자로 제기되었다는 것이 깨침의 단계 이전임을 증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간 게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화두에 관한 연구가 이게 이런 불린 문자의 상황을 직접 상상력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 음, 이미지와 상징으로 묘사하는 힘이 행사성 주인의 특징. 이걸 어떻게 묘사하냐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해요? 이는 불교, 선불교 수련의 깊이를 보여주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쓰겠어요. 근데 그 상대방, 님, 그죠? 이건, 만해 한용운의 유명한 님의 개념을 기억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라는 만해의 깨친 자, 음, 깨친 각자, 만해의 해서, 친절한 해설을, 시집 해설이죠. 본인 자기가 스스로 한 거죠. 시집 해설을 기억한다면, 너는 누구예요? 너는 너라고 부를 수 있는 너는 당연히 님. 특히 이별이라는 제목이 음, 음, 알려주듯 사랑, 대상, 음, 님, 음, 그 님을 그지? 보는 거죠. 바로 그 님을 음, 이미지와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어? 그렇죠? 핸드폰에 시선을 묻은 채 누구와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런 음, 음, 불교적 상상력의 음, 산물인 님을 설명하는 듯한데 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전생의 전생이죠. 전생의 본 그 얼굴, 그지? 전생의 전생에 본 그 얼굴을
전생에 전생에 본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지? 이문 설명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철에서 수없이 만나는 사람 중 하나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전부를 말합니다. 어? 핸드폰에 시선을 묻은 채 누구와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게 설득게 있어요. 그 너는 수억 광년 넘어 어느 별에서 내 생의 전생을 지나 지금 내 앞에 돈담무심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돈담무심 이거예요. 돈담 무심. 어떤 사물에 대해서 도무지 탐탁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음. 탐탁하게 무심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탐탁하게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담백하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담백한. 요거는 번역하면 오로지 담백하고 마음이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 있어요. 직역. 이건 직역이에요. 음, 무심이다. 이렇게 써놨겠죠? 다 마음이 그건 좀 이상하다. 무심이다. 어? 그러니까 돈담 무심, 탐탁하다는 건 안 좋아하는 거죠.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대가 마음에 들어 탐탁하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담 무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헷갈리죠. 앞에는 이거 보세요. 핸드폰에 시선을 묻은 채 누구와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은 거는 일반 대중, 보통 우리가 전체를 보는 보통 사람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너는 수십억 강년 넘어 어느 별에서 내 생의 전생을 지나 지금 내 앞에 돈담무심하게 도사처럼 그지?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불교가 중국 선불교가 인도에서 전파될 때 벽이 불교 형식으로 어, 완성되는데 즉 도교적 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심 이거는 만약에 그 불교적인 용어, 도교적인 용어예요. 마음이 텅 빈, 텅 빈. 무심이란 용어가 어, 선불교 깨침의 네, 어, 차원을 상징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돈삼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담백하게 무심하게 앉아 있는 것. 음?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좀 다르죠? 앞에는 일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무 잘 안 보이는 사람. 근데 뒤에는 너는 그 수억 광년 넘어 어느 별에서. 이거 자체가 인간적이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수억 광년 넘어야 있겠어요? 더 웃기는 거는 수억 광년 넘어 어느 별에서 내 생의 전생을 지나. 이 말은요, 가만히 보세요. 수억 광년은 시간이죠. 수억 광년이란 건 수시간을 말하고, 그치? 생의, 초공간 맞아. 초시간이 아니야. 초공간이. 이 공간이야. 수억 광년이라는 거는 빛이, 그지? 광년은, 광년도 모를까 봐. 광년. 스피릿 이어예요. 라이트 이어예요. 한자말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이어예요. 빛이, 은 빛이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개선하는 어, 단위니까. 왜? 그러니까 수억 광년 그러면요.
그거는 수억광년 이거 너무 여기서 여기다 붙여야 되죠? 어. 수억광년 그러면 그거는 공간을 말하죠, 공간. 근데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초공간이죠. 그지? 초공간이에요. 그다음에 내생의 전생을 지나 이건 뭐예요? 어. 지금 현생의 현생의 존재로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전생이란 초시간을 말합니다. 그렇죠? 전생의 내 전생을 지나 이거는 현생의 존재를 지금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초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 생의 지금 앞에 내 앞에 현실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 물질적 현실 세계를 벗어난 초현실적 세계, 즉 영성의 세계의 존재인 걸 누가 알았어요? 이 페르소나 내가 아, 하, 했지만 했다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 상대가 그지? 현실 세계의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 세계의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보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생의 지금 내 앞에 이제 바로 현실이죠. 내 생의 지금 내 앞에 이 말은 그 영적인 차원을 현실의 그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어?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전생, 과거나 후생, 미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노스탈지어, 과거와 유토피아, 미래를 직선적으로 이어가는 근대적 시간관에서 어, 주장했던 이념에 속았기 때문에 믿었던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로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식이야말로 성문, 즉 깨달음입니다. 그 영성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표출은 현재를 제대로 되면 되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뒤에 있는 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현실, 세계의 현재 뒤에 있는 진짜 현실,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그리고 이 페르소나는 그걸 보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죠. 이건 물질적인 힘, 포스가 아니라 영적인 힘, 파워입니다. 어? 물질적인 힘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허무한 것입니다. 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적 상상력의 가장 큰 효용성은 음, 선진국의 마음챙김, 수련 열풍처럼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해주는 길을 함께 찾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고 있죠. 그래서 내 생에 지금 내 앞에 이때 이 내 앞은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가 하는 내 생의 지금이라는 구절은 뭐예요? 물질적 현실, 물질적 세계의 현재가 아니라 어? 영적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너는 뭐예요? 무신무의, 무신. 아까 말한 거 있죠? 깨침의 나라, 나라, 이라는 것입니다. 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깨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단무심하게 앉아있는 사람. 어? 그게 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였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오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 오랜 인연은 정말 오랜 인연이죠. 특히, 불동 한국의 경우에는 오랜 불교적 전통이 있었기에, 그런 진리, 진실의 영적 진실을 순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지? 우리는 그러는데 그 오랜 인연,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배운 게 아니에요. 서구인들과 달라요. 어, 서구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서구인들의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 이래로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아 개념이 너무 공고하여 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 음, 그런 경우이지만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서양 애들은 지금 어렵겠죠. 우리는 좀 쉽단 말이에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좀 더 말하면 어, 그래서 이제 팔근대 영성의 시대에 어, 유리한 조지에 있는 그런 동양과 평상도 왜냐하면 사회의 영성 시대는 뭐예요? 이제
근데 자아의식, 인간중심주의, 자아의식을 벗어나는 야하는.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이 자아의식을 못 벗어나고 있죠.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그 오랜 인연을 응? 지금은 못 알아보더라도 그걸 알아볼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 게 지금은 그 오랜 인연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외에는 못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몰아보지 못한 채 남남처럼 비껴 지나갔다. 한때 허리 꺾어지게 웃던 일도 무색하게. 한때 허리 꺾여지게 웃던 일. 이것도 되게 멋있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거짓 미소가 아니라 어, 눈까지 웃는 진짜 웃음을 웃는 사이라면 음? 어떤 사이예요? 이거는 필자의 인간경험 4단계 담론에 이거 하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근데 담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공동적인 핵인데 담론의 차원에서 만나는 즉 어, 어디서로 즉 언제라도 언제든지 이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만나는 관계를 증명하는 현상. 그지? 그게 이제 그거죠. 허리 꺾어지게 웃더니 무색하게는 어, 혐한 좁고 부끄럽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씨 우리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서로를 먼 타인처럼 몰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잠깐 스치듯 만났던 웃기 스치듯 만났던은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우연히 옷깃을 스치는 것조차 이거를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묘하게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홍사성 시인의 특징이에요. 전생의 인연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옷깃만 스쳐도 우연이라는데, 인연이라는데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루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시는 뭐예요? 바로 요 말 때문에 이 시는 어, 어, 이 이 시의 결론 부분에서 결론 부분은 시작. 그러니까 음, 그 주제가 그려진 게 지금 그죠?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컬은 말이잖아. 이게 이제 이 시가 그렇게 잠깐 스쳐 맞는다 그랬죠. 인연이란 말 한번 더 보고. 인연은 뭐냐면요. 인과 연이에요. 인은 뭐냐면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고, 연은 간접적인. 음. 그래서 인연이 그 둘이 결과를 만드는 힘이 인연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옷깃을 스치듯 만났던,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구절로 너가 누구인지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단어에서 사랑을 연상하고 연상하고 그래서 헤어진 연예인이라고 추정했던 생각은 근대적인 담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불교적 상상력에 상상력에 익숙했다면 너가 음?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두 음, 라는 사실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어, 너는 문이 열리자 무심한 인파에 섞여 나갔다. 무심한 인파. 무심 여기서 나왔죠? 무심이 어디 나왔냐면 아까 여기 무심한 여기 무심이란 데 여기 있죠? 근데 요 위에 요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어, 어딨지? 무색, 무색하게, 무심하게, 그지? 돈단 무심. 응? 그러니까 무심한 인파, 즉, 너 특정, 너뿐만 아니라 모든, 그지? 어, 돈단 무심한 특정한 너뿐만 아니라 모든, 그지? 그 대상이 누군지 이제 조금 뚜렷해졌죠. 무심한 인파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지는 이별, 통상적인 개인을 지칭하는 개인과 개인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만의 우리 민문친구에서 중국에서 계속 노래한 청원을 해서 불려지고 있지. 응? 민문친구에도 2월 이별의 노래가 많죠. 계속 이별을 노래한 응? 민문친구에도 이별이 참 많아요. 그거는 좀 주로 우리 한국의 뭐 응? 일제 압제에 그거를 없어진 아직 못 만난 그 한국을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됐죠. 고등학교 때 많이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또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제야 그제야 너가 우주에서 온 별이라는 걸 알았지만 너는 이미 작은 반지처럼 반짝이는 반지 사라져버린 뒤였다. 그러니까 이별의 노래인데 이, 이 노래의 끝에 만나는 지혜는 뭐예요? 어떤 한 개인을 향한 이별이 아니라 님, 한영훈이 노래한 님, 그 기리는 것은 모두 어, 님이라는 정의에 걸맞은 대상의 정한 이별의 노래입니다. 이걸 이런 사상을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간단하게 풀이하면 현대적으로 간단하게
그리하면 근대적 열정의 사랑, 이라기보다 짧은 데서 다정한 현상을 으로 전환되어 인간의 것을. 응? 현대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별의 고고학, 홍사성.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3호선 전철이 한강을 건너 금호역 지하 구간으로 접어들 때였다. 맞은편에 앉은 너는 언젠가 수없이 안부를 나누던 전생의 전생에 본 그 얼굴이 분명했다. 핸드폰에 시선을 묻은 채 누구와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너는 수억 강년 넘어 어느 별에서 내 생의 전생을 지난 내 생의 지금 내 앞에 분담 무심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오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남남처럼 비껴 나갔다. 한때 허리 꺾어지게 웃던 일도 무색하게 얼굴을 마주쳐도 끝내 서로를 먼 타인처럼 몰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잠깐 웃기 스치듯 만났던 너는 문이 열리자 무심한 인파에 섞여 나갔다. 그제야 네가 저 우주에서 온 별이라는 걸 알았지만 너는 이미 작은 반지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